네. 8월 31일입니다. 8월달 마지막 날이고요. 이제 오늘은 문단과 관련된 속성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어제 우리가 봤었던 내용들은 이제 문장에 관련된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CSS를 적용하는 대상이 주로 이제 글자를 꾸민다거나 뜻을 설정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문단을 구성하는 요소고요. HTML에서 문장을 구성하는 태그들, 스판 태그로 가장 대표되는데요. A 태그도 있고, 그 다음에 B, strong, I, U, 뭐 이런 태그들이 있었죠. 얘네들의 특징은 대체로 불바꿈을 안 한다는 거죠. 문단을 구성하는 태그는 div 태그로 대표가 되고요. p 태그 h1부터 h6까지 ul 안에 혹은 ol 이 안에 들어가 있는 li 태그 등등등 얘네들은 연속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불바꿈이 이루어지죠. CSS에서는 이 문장과 관련된 요소들을요. 인라인 요소라고 부르고요. 문단을 구성하는 애들은 블록 요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문단을 구성하는 태그들을 블록 요소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이제 보통 박스라고 표현을 해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내용은 이 블록 요소에 적용하는 CSS들이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봤었던 거는 이 인라인 요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긴 한데 블록 요소한테 적용해도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블록 요소 안에 있는 문장한테 적용을 시켜줘요. 문단한테 적용하면 그 안에 있는 문장들한테 일괄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처리하는 거는 문단한테 적용하는 거다라는 거를 구별을 좀 하고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문단을 구성하는 HTML 요소에 적용해야 되고요. 특성들하고 이제 값들 형태를 보면 되니까 좀 빠르게 갈게요. 텍스트 얼라인, 텍스트의 가로축 병렬입니다. 왜 파워포인터나 MS 워드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생긴 아이콘 있죠? 이렇게 하면은 문장이 왼쪽, 가운데, 오른쪽 정렬되잖아요. 이 효과예요. 적용할 수 있는 값은 left, center, right. 딱히 이 속성을 명시하지 않았다. 그러면 left가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과 같은 거죠. 텍스트 인덴트, 첫 번째 줄에 대한 들여쓰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줄이 구성된 문장일 때는 첫 번째 줄만 들여쓰기를 해줘요. 만약에 텍스트 인덴트를 5픽셀이다 라고 하면 5픽셀만큼 첫 줄만 들여쓰기가 돼요. 자, CSS에서 이렇게 어떤 키를 적용하는 경우가 크게 두 가지 케이스가 생겨요. 첫 번째 케이스는 크기와 관련된 거. 폰트 사이즈라던가 어제 봤었죠. 두 번째는 위치와 관련된 거. 이론적으로 크기는 마이너스 값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위치는 마이너스 값을 줄 수가 있어요. 자, 픽셀 단위 값을 줬을 때 만약에 5픽셀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첫 번째 줄이 들여쓰기가 된다 그랬죠. 그러면 마이너스 5픽셀이라고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밖으로 내어쓰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뒤에 가서 좀 무시 못할 효과를 가져오는데 사용이 됩니다. 자, 이따가 실습 예제로 좀 더 자세하게 보고요. 텍스트 데코레이션.
데코레이션, 꾸미는 거예요. 밑줄, 윗줄, 취소선, 깜빡이 효과 이런 것들을 줘요. 아무것도 안 줄 때는 논, 기본값, 밑줄은 언더라인, 윗줄은 오버라인, 위에 줄이 가는 거예요. 라인스로우는 취소선, 문장을 관통하는 선이 생기고요. 블링크는 글자가 깜빡깜빡거리는데 애석하게도 크롬 브라우저 계열에서는 동작을 안 하니까 블링크는 그냥 없다고 보시는 게 나아요. 자, vertical align. 어떠한 요소를 기준으로 한 세로축 위치예요. 그러니까 vertical align은 무엇을 기준으로 위에, 가운데, 아래입니다. 요것도 이따가 실습 예제를 보면서 같이 얘기하는 게 효과가 좀 빠르니까 이따 예제를 통해서 얘기할게요. 레터 스페이싱, 글자 간의 간격입니다. 자간이요. 만약에 픽셀 단위로 여기에 한 10픽셀이라고 줬다라고 하면은 이 글자하고 글자 간격이 10픽셀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마이너스 5픽셀 정도 두면은 글자하고 글자 사이가 좀 더 가까워지는 거죠. 워드 스페이싱, 단어 간의 간격, 어간이라고 부르는데요. 띄어쓰기 크기를 의미합니다. 만약에 이게 한 50픽셀이라고 주면은 이 띄어쓰기 하나가 굉장히 큰 공간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화이트 스페이스는요, 불박점 특성을 제어하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문단이 이렇게 있을 때 쭉 가다가 끝에 도착하면 다음 줄로 내려가는 게 보통이에요. 그게 화이트 스페이스 노멀이라는 특성이에요. 근데 화이트 스페이스를 노랩이라고 하면은 글자가 절대 줄바꿈을 안 하고 문단을 뚫고 나가버립니다. 그 결과 옆으로 스킬러바가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워드랩. 이것도 이따가 직접 보면은 되는데, 화이트 스페이스 노멀인 경우에 글자가 끝까지 도착하면은 줄바꿈이 된다 그랬죠. 그때 그 상태에서 워드랩의 노멀 그리고 브레이크 워드 요 두 개가 효과가 같아요. 기본값. 그 다음에 워드랩의 브레이크 워드라고 하는 거는 줄바꿈을 단어 단위로 해요. 그러니까 띄어쓰기 단위로 줄바꿈을 시켜요. 띄어쓰기가 하나도 없으면 줄바꿈을 못해요. 브레이크 올이라는 값은 글자 단위로 줄바꿈을 해요. 지금 얘가 브레이크 올 상태예요. 만약에 브레이크 워드였다면은 줄바꿈이 여기서 됐을 거예요. 네. 자, 요거까지 시승 예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div 태그로 text1, text2에는 줄바꿈을 해서 두 줄을 놨고요. text3 또 한 문장 놨고 text4는 그림 하나를 놓고요. 그 옆에 문장을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장 또 텍스트5와 텍스트6으로 놨어요. 자, 하나씩 볼게요. 자, 별표는 모든 태그한테 다 적용한다 그랬죠? 글자 크기 20. 어저께 분속성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글자 크기를 20으로 잡았어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한테 텍스트 얼라인 센터. 그러면 가운데로 오죠.
요 안에서. 그래서 가운데 오는 겁니다. right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자, 텍스트2한테 텍스트 인덴트를 30으로 줍니다. 그러면 텍스트 인덴트는 첫 번째 줄에 대한 들여쓰기만 설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엄연히 위치인 거잖아요. 위치 값은 마이너스를 줄 수 있다 그랬죠. 마이너스 값을 주면은 글자가 밖으로 나가기 시작을 해요. 더 주면 더 나가죠. 크게 주면 이렇게 밖으로 계속 나가버리죠. 그러니까 요게 나중에 그 배경 이미지 속성하고 같이 곁들여서 그 시각장애인을 위한 웹 접근성을 확보하는 데 쓰이는 하나의 기법이 돼요. 그래서 평상시에 들여쓰기 한 페이지 거의 못 봤을 테지만 나름 중요하게 쓰이는 속성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림은요, 문장에서 그냥 한 글자랑 똑같이 취급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앞에서 또 이렇게 놓으면은 그냥 문장하고 같이 이렇게 한 줄에 놓여요. 문장이 늘어나면, 네. 글자는 그냥 한 글자, 이미지는 그냥 문장 속에 있는 한 글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이 쭉 많아지면 다음 줄로 내려가는 거죠. 자, 다시 원상 복구했고요. 아까 그 버티컬 얼라인이라고 하는 속성은 무엇을 기준으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텍스트의 위치를 내가 잡아주는데 이 그림을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림이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이 있으면은 그림의 밑면과 텍스트의 밑면이 맞춰진 상태로 출력이 돼요. 자, 이제 이 그림한테 텍스트4 안에 있는 img 태그. 텍스트3부터 봐요. 텍스트3도 안 봤네요. 자, 언더라인, 오버라인, 라운스로. 3개 다 준 겁니다. 필요한 것만 골라서 쓰시면 돼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밑줄을 빼고 싶으면은 얘를 빼도 되고. 한 가지만 주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 요거예요. 자, 이 텍스트4한테 버티컬라인은 기본적으로 세로 쪽의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텍스트4한테 버티컬라인 미드를 주면은 작용을 안 해요. 근데 그림한테 주면 이미지, 요 이미지를 기준으로 글자가 그림의 중앙에 맞춰지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이렇게 이제 문장 같은 거를 표현할 때 앞에다가 조그맣게 이렇게 뭐 아이콘 같은 거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 있잖아요. 뭐 사람 손가락 모양이라던가 이렇게 화살표라던가 뭐 이런 아이콘 같은 거 넣어야 될 때. 그 아이콘을 만약에 이미지로 제작했다라고 하면은 이미지는 한 글자처럼 취급하고 그리고 글자랑 밑에 맞춰지니까 아이콘이 이렇게 밑에 맞춰진다고요. 근데 이 아이콘한테 버티컬 라인 미드를 주면은 요 그 아이콘 이미지와 글자가 가운데로 이렇게 맞춰지겠죠. 네, 이런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자, 텍스트 5번. 레더 스페싱 마이너스 2. 자, 여기서 레더 스페싱은 글자 간의 간격이라고 그랬어요. 잘 보시면은 이제 저장할게요. 글자 간에 더 가까워졌죠. 좀 많은 값을 주면은 아예 좀 심각하게 겹쳐버려요.
자, 워드 스페이싱, 요 띄어쓰기를 설정해요. 10픽셀이라고 줬습니다. 띄어쓰기가 좀 커졌죠. 근데 워드 스페이싱하고 레더 스페이싱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기본값이 제일 볼만한 것 같아요. 저는 요 속성들은 따로 안 건드리는 편이고요. 자, 얘는 저장하기 전에 자, 화이트 스페이스 노래. 아직 부작품을 안 하고 있으니까 별 티가 안 나는데요. 자, 이렇게 있다고 치고 화이트 스페이스 노랩을 빼버릴게요. 그러면 줄바꿈을 한다 그랬죠. 근데 화이트 스페이스 노랩을 넣으면은 줄바꿈을 안 해요. 옆으로 뚫고 나가요. 그래서 뚫이 나오죠. 이게 옆으로 늘어난 게 아니라 뚫고 나갔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만약에 이게 문장이 길어져서 화면 자체가 옆으로 늘어난 거라면 다른 애들도 같이 늘어나요. 근데 뚫고 나간 거기 때문에 얘네는 지금 안 늘어나요. 예, 뚫고 나간 겁니다. 자, 요게 이제 기본 속성이고요. 네. 워드 랩에 관해서 좀 더 볼게요. 여기는 그 테스트가 그냥 글자를 연속적으로 되게 길게 준 다음에 아무데나 무작위로 그냥 띄어쓰기 한두 개씩 넣어주세요. 태그한테 테두리, 보더는 테두리를 뜻한다고 했었어요. 아직 보더 속성을 정식으로 소개한 건 아닙니다. 한 다다음 단원쯤에 그 보더 속성을 제대로 정리해서 소개를 따로 할 거예요. 이 테두리를 치는 건데 태그 영역에다가 테두리를 적용하면은 이 태그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써놓은 거예요. 자, 이 픽태그의 사이즈가 지금 핑크색 네모 상자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서 띄어쓰기 한번 했고요. 여기서도 띄어쓰기 한번 했는데 주변에는 띄어쓰기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태그를 지금 세 번을 복사해 놓은 거예요. 이거 세 개가 다 똑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띄어쓰기가 없는 데서는 줄바꿈이 안 돼요. 여기 핑크색 라인 뚫고 나간 거 보이시죠? 이게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알게 되냐면은 가끔 인터넷 주소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하면 줄바꿈이 좀 이상하게 밀리는 경우 있어요. 왜냐면 인터넷 주소에는 띄어쓰기가 없으니까 얘가 어디서 줄바꿈해야 될지 모르고 뚫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주소가. 자, 이 상태에서 태그의 첫 번째 항목, 워드랩을 노멀로 줍니다. 기본값이니까 현재 상태에서 바뀌는 거 없습니다. 두 번째, 워드랩을 브레이크 워드로 주고요. 브레이크 워드로 줍니다. 브레이크 워드는 띄어쓰기가 있거나 없고 무조건 끝에서 강제 줄바꿈하는 거라 그랬어요. 얘는 끝에서 이렇게 딱 맞춰서 줄바꿈이 강제로 되는 거죠. 자, 이거는 특수효과인데요. 그럼 이제 세 번째 거한테 화이트 스페이스 노 랩이라고 주면 줄바꿈 절대 안 하고 굳건하게 옆으로 뚫고 나가겠죠. 이 상태에서 오버플로우 히든이라고 주면은요, 뚫고 나가는 부분을 잘라버려요. 여기 A자 잘린 거 보이시죠? 오버플로우 히든이라고 주면은 뚫고 나가는 데를 잘라버려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오버플로우를 일립시스라고 부여하면은 말줄임 처리를 해요. 화면 사이즈에 맞게 말줄임이 알아서 이렇게 변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구문은 통상적으로 세트로 같이 다닙니다. CSS 코드 몇 가지가 이렇게 세트로 같이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같이 묶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텍스트 자동 말조림 처리.
한 줄만 처리할 때는 이렇게 세 가지를 쓰시면 돼요. 이렇게 세 가지를 한 세트로 갖다 드시면 한 줄로 나와요.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요 한 세트 더 복사해 볼게요. 자, 지금 요 P는 마지막 P, 네 번째 P는 뭐 딴 거 없죠? 아무것도 지금 처리를 안 했으니까요. 자, 이 상태에서 P에 nth 차일드 4한테 자, 얘는 한 줄 단위 말줄임 처리예요. 자, 요 마지막 P 태그 얘는요. 여기 교환에 있는 거를 또 응용해 볼게요. 오버플로우 히든이라고 하는 속성은 삐져나가는 거를 강제로 잘라버리는 속성이에요. 자, 이렇게 두고 저장을 하면 여기 마지막에 나가지는 데를 잘라버립니다. 자, 여기에 텍스트 오버플로우 일립시스를 줘요. 이건 아까랑 똑같죠? 근데 이 일립시스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말줄임 처리 해주긴 하는데 한마다 다 말을 줄여버려요. 여기에다가 디스플레이 웹킷 박스 웹킷 라인 클램프에서 내가 말줄임을 하고 싶은 생수를 적어줘요. 웹픽 박스 오리엔트의 버티칼 이렇게 해서 요 5개를 한 세트로 쓰시면은 자, 두 줄에서 말줄임이 되죠. 만약에 여기를 3이라고 했다. 여기 한참 좁혀볼게요. 자, 지금 두 줄 말줄임이 되고 있는데 3이라고 하면은 세 줄에서 말줄임이 돼요. 다. 네 줄까지는 컨텐츠가 없네요. 보통 이제 한줄 단위 말줄임은 일반적인 게시판 같은 거 처리할 때, 그 다음에 두 줄 이상 단위는 기사 같은 거, 인터넷 기사 같은 거. 옆에 그림 있고, 그림이 하나 있고, 그 옆에 문장이 여러 줄 이렇게 나오는 콘텐츠들 있어요. 이걸 보여드리면 되겠구나. 보통 이제 한 줄짜리 말줄임은 이런 식으로 게시판 제목이 한 줄씩 나오는 경우. 여러 줄짜리 말줄임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있고 그 옆에 컨텐츠가 이렇게 여러 줄이 나오는 경우. 꽤 많이 올렸네. 자, 그래서 요 예제에서 요 피태그의 마지막 거는 이제 교환에 있는 거 응용해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A 태그에 대해서만 막 마구잡이로 넣었는데 임의의 문장을 이렇게 복사해서 A 태그 부분을 바꿔볼게요. 다 똑같죠? 자, 결과 비교해보면 워드의 모멀은 끝에서 줄바꿈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그 띄어쓰기가 군데군데 많으면은 얘가 줄바꿈할 단위를 잘 결정을 해요. 자, 근데 여기 세 번째 거 같은 경우는 말줄임 처리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말줄임 처리가 돼서 나오는 거고,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두 줄 말줄임이 되는 거죠. 요 차이를 비교해 보시라고 제가 다른 문장으로 바꿔봤고요. 여기는 지금 띄어쓰기가 군데군데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첫 번째 거하고 두 번째 거에 대한 차이는 딱히 확인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예제를 이렇게 띄어쓰기 하나도 없는 A로 삐져 나가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일단 1교시 여기까지 진행할 거고요. 잠깐 이제 실습 진행할 건데, 다음 내용 8시 반에 재개할 거고요. 그 다음에 줌을 잠깐 꺼놔야 돼요. 왜냐면은 줌이 지금 제가 무료 계정인데, 무료 계정은 40분 이상 회의를 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줌을 회의를 잠깐 껐다가 이따가 한 8시 25분쯤에 다시 재개를 할 거니까 그때쯤에 다시 참여해 주세요. 자, 실습하겠습니다. 다음 내용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이제 이론만 놓고 보면은 좀 짧은 내용인데요. 제가 웹을 처음 공부할 때는 HTML 4 버전이 이제 제가 공부하기 시작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이후 버전이 XHTML 1.0 버전이었어요. 요 기간 동안에 그 디자인은 CSS2가 자리매김하고 있었고요. 이후에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거는 HTML5와 CSS3예요. 이 사이 간격이 거의 15년 이상이에요. HTML의 버전업을 진짜 오래 안 했어요. 10년, 15년 뭐 그 사이인데, 그럼 이제 요 당시에는 CSS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의 상당수를 이미지로 대체를 했어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딱 직각으로 떨어지는 상자 같은 거, 어떤 문장을 그렇게 내가 표현하고 싶은데 딱 이렇게 직각으로 떨어지는 거는 CSS로 가능해요. 근데 이렇게 모서리가 약간 둥그스름한 경우 있죠. 화면, 미안해요. 다시요. 자, 이렇게 직각으로 떨어지는 부분은 CSS로 커버가 되는데 모서리가 이렇게 둥글게 말려 들어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표현할 때는 CSS로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모가 있는데 모서리가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말려 들어가는 상자다. 그리고 여기에 뭔가 이렇게 문장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이거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었냐면은 요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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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만큼. 이 네 귀퉁이 모서리를 포토샵으로 그려요. 그 다음에 이걸 테이블로 짜요. 3행 3열짜리. 이렇게 생긴 테이블을 짜갖고 그림을 테이블 안에 마치 퍼즐 조각 맞추듯이 넣는 거예요. 이게 이 당시 웹 디자인은 디자이너들이 막 공구스름한 거 막 그려갖고 오면은 코딩하는 사람들이 짜증을 되게 많이 냈어요, 진짜. 작업할 게 되게 많아지거든요. 진짜 빈말이 아니라, 그래서 그때 웹 디자인 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프론트 코딩 하시는 분, 웹 개발 하시는 분들하고 사이가 되게 안 좋았어요.
잡아 먹을 것처럼 으르렁대고. 잠깐 녹화 멈추고. 다시 녹화 켰어요? 이런 거 녹화되면 민망하잖아. 지금은 그냥 둥글둥글 해줬는데, 성격이. 어, 그냥 그게 그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린 건데, 그 정도로, 디자인을 코딩으로 표현하는 게 되게 힘들었단 얘기예요. 그래서 CSS2에서 3로 넘어오면서 제가 봤을 때 가장 많이 포커스를 맞춘 게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포토샵의 퇴출. 두 번째는 플래시의 퇴출. 실제로 플래시는 퇴출을 했죠. 플래시는 지금 아예 웹브라우저들이 지원을 안 해요. 더 이상. 근데 다시 또 라떼 얘기로 돌아가서 제가 코딩할 때는 플래시 코딩이 진짜 유행이었어요. 지금이야 그냥 웹페이지 중간에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플래시는 아마 이 정도일 거예요. 웹페이지가 있으면은 중간에 이제 광고 같은 게 플래시로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플래시 게임 같은 거. 그러니까 웹페이지 안에 조그맣게 들어가는 정도였는데 제가 한참 그 웹 개발할 때는 아예 웹사이트를 통째로 플래시로 만들어버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유행이 뭐였냐면 약간 그 일렉트로닉한 느낌 주는 사이트들. 약간 미래지향적으로 누르면 띠릭띠릭 막 우주선 같은 소리 나고 웹사이트 자체가 우주선 내부 같이 막 그런 느낌 주는 웹사이트. 지금은 좀 유치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때는 그런 게 유행이었거든요. 버튼 누르면 뭐가 쫙 열리면서 보이고.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 그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플래시 작업하시는 분을 이제 프리랜서로 잠깐 작업에 초빙했는데 그 사람이 2주 일하는데 주당 500 받아갔어요. 플래시가 웹페이지 안에 애니메이션 넣는 기술이에요. 어, 아, 뭐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웹페이지 안에 애니메이션 넣는 거.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웹 안에서 이런 애니메이션. 이게 동영상이 아니라 플래시라는 걸로 만드는 거였거든요. 나중에 이제 애니메이션 제작 도구로 바뀌긴 했는데, 그러니까 2주 일하고 1,000만 원 벌어가던 직업이었는데 지금은 그거 공부하면 굶어 죽기 딱 좋아요. 아무도 안 쓰거든. 그런 식으로 기술이 시대가 바뀌면서 계속 바뀌어요. 저도 이제 천지가 개벽할 만한 사건을 한 두 번, 그 개발자로서 천지가 개벽할 만한 사건 한 두 가지 정도를 겪은 게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크게 기억이 나는 게 제가 휴대폰 시절부터 게임을 개발했거든요. 휴대폰 본 적 있으세요? 어, 폴더폰 요즘 다시 유행하잖아요. 음, 그 전 단계. 흑백, 그때부터 이제 슈팅 게임 만들고 막고 만들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한참 게임 개발을 하다가, 어, 우리나라에 아이폰이 출시하고 나서 1년 정도 늦게 들어왔어요. 근데 저는 그때 회사에서 아이폰을 실제로 출시하기 전에 만지고 놀았어요. 와, 이거 신기하다 그러면. 왜냐면 전자파 인증 때문에 회사에는 들어와 있었거든요. 제가 들어오면서 개발 환경이 싹 바뀌었고, 그때 이제 저랑 같이 그 현업에서 뛰던 제 동기들이 다 그만뒀어요. 바뀐 환경을 안 하겠다. 바뀐 환경에서 못 하겠다고. 그러니까 유행에 되게 민감해야 되는 직업이에요. 프론트 코딩이 그래요. 왜냐면은 백엔드 코딩은 한 번 공부하면은 거짓말 안 하고 저 20년 전에 공부한 거 아직도 써먹어요. 백엔드는 안 바뀌어요. 왜냐면 눈에 보이질 않거든. 뭐가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긴 하는데 그 격차가 크질 않아요. 근데 프론트엔드는 디자인 트렌드라는 게 있어요. 매년 웹사이트 디자인 트렌드 같은 거 이제 발표되기도 하고 유행이 점점 바뀌잖아요. 눈에 보이는 모양들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기술 발전 속도가 되게 빨라요. 무슨 놈의 직업이 평생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저랑 이제 5개월 조금 넘게 우리 2주 차니까 5.5개월이라고 합시다. 5.5개월 공부하고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평생 공부해야 돼요. 이 직업은 그래요. 백엔드는 그게 좀 적어요. 새로 공부해야 되는 그게 좀 적어.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예요. 프론트는 요만큼 공부하고 바로 실무야. 근데 계속 요만큼씩 찔끔찔끔 공부를 계속 해야 돼. 백엔드는 이만큼 공부하고 실무야. 근데 더 이상 공부 안 해. 이런 느낌이에요. 백엔드가 이제 시작할 때 공부할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마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그 뭐 유튜브 영상 같은 거 찾아보셔도 저랑 비슷한 얘기를 할 텐데, 꽤 많은 분들이 프론트엔드 개발로 시작을 해서요. 한 3년에서 5년 사이로 이제 현업에서 일을 하시다가 그 사이에 자기가 공부를 틈틈이 해서 백엔드 개발자로 전향을 해요. 더 이상 공부하기 싫거든.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백엔드 하려면 수학도 잘해야 돼요. 수학도 잘해야 돼요. 프로그래밍이 기본적으로 수학의 연속이에요. 게임 쪽은 저것도 해야 돼요. 물리. 운동역학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MMORPG라고 해봅시다. 캐릭터가 막 뛰어가다가 점프 하죠. 달려가잖아. 힘. 그 다음에 질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달려가니까 가속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점프력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이거를 기반으로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현을 해야 되죠. F는 MA가 물리 운동력 공식의 가장 기본이에요. 실제로 이 게임 회사는 면접 보러 가면은 코딩 시키기 전에 일단은 그 물리 수식 증명시켜요. 못하겠어 그냥 집으로 보내요. 코딩이 문제가 아니야. 떨어지면은 그 중력 같은 걸 해야죠. 근데 그 물리에 대해서 가장 많은 요구사항이 있는 분야가 그 스포츠 게임하고 레이싱 게임. 드리프트 같은 거 구현한다 그러면 난리도 안. 그러니까 카트라이더가 되게 고난이도 프로그래밍이에요. 그 드리프트 관성 구현하는 게 되게 어마어마한 기술력이에요. 네, 처음에는 마리오 카트 짝퉁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마리오 카트를 뛰어넘었죠. 그 드리프트 구현한 걸로. 그래서 저도 게임에서 한 3년만 다니다 때려쳤어요.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싶어서. 저 진짜로 고등학교 때 정석을 처음부터까지 한 번도 안 풀어봤거든요. 저 졸업할 때 정석이 반 넘게가 깨끗했었어요. 근데 회사 1년 다니고 안 되겠다 싶어서 정석 파스 처음부터 다시 풀었어요. 이건 돈 받아야 되니까 풀리더라고. 그땐 끝까지 다 풀었어. 백엔드 쪽은 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프론트는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좀 낮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결과물이 바로바로 눈에 보여요. 지금 여러분들 결과물 눈에 보이잖아요. 프론트, 말 그대로 전면에 나선다고요. 그러니까 결과물이 바로 눈에 보이는데 백엔드는 결과물이 눈에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백엔드 코딩이 더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 뭐 연봉도 차이가 나고요. 뭐 어쨌든 다시 원래대 얘기로 돌아와서 어, 예전에
HTML에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이제 최신 기술로 넘어오면서 일단 포토샵으로 해야 됐던 것들을 순수하게 CSS로 커버하자. 포토샵과 플래시. 그래서 포토샵으로 이제 각종 효과들, 모서리를 둥글게 한다던가 아니면은 그 그림자 같은 거, 뭐 이런 걸 처리한다거나, 플래시는 애니메이션 효과. 어저께 마우스 올렸을 때 스르륵 내려오는 거 한번 보여드렸었죠? 예, 그것도 예전엔 플래시로밖에 못하던 거였는데, 그거를 이제 CSS로 처리가 가능하게끔 된 거죠. 그래서 요즘은 예전에는 웹 디자인 할 때 포토샵이 필수였는데 요즘은 포토샵 안 해도 상관없어요. 실사를 보정할 일이 없다면. 강사님 아이콘 같은 거 어떻게 그려요? 어저께 제가 또 얘기했던 게 해상도가 워낙 다양해지기 때문에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그걸 해상도마다 다 그려야 된다 그랬죠. 근데 포토샵 사촌이 있어요. 해상도에 구애받지 않는 애.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일러스트레이터. 차라리 웹 디자인은 요즘 일러스트로 하는 게 나아요. 그러면 밀려도 안 깨지거든요, 얘는. 그래서 요즘 아이콘 같은 거 작업할 때는 차라리 일러스트레이터로 합니다. 자, 그런 효과 계열 관련해서 이제 첫 번째입니다. 텍스트 그림자 효과예요. 텍스트 섀도우라고 하는데 오프셋, X 오프셋 이게 본체라고 하면 본체와 그림자의 가로로 얼만큼 떨어지느냐. 플러스 값을 주면은 오른쪽으로 가고요. 마이너스 값을 주면 왼쪽으로 가요. Y 오프셋, 본체로부터 그림자가 아랫방향으로 얼마나 가느냐. 플러스, 마이너스를 주면 그림자가 위로 올라가요. 블러 라디우스, 그림자의 번짐 정도입니다. 1이라고 주면 칼같이 나오고요, 그림자가. 한 5, 10 그렇게 주면 그림자가 샥 번져요. 칼라, 그림자 색깔입니다. 이것도 잘 쓰면 되게 세련된 결과물을 가지고 오는데 저는 해도 유치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이제 텍스트를 넣어놨고요. 바디에다가 폰트 웨이트 볼드 굵게 글자 크기 40 가운데 정렬. 자, 스펙으로 클래스 두 개를 짰어요. 각각 단어를 이렇게 넣은 거죠. and, amp, 세미콜론은 and 기호를 의미하는 특수 문자예요. 근데 사실 and 기호는 그냥 and라고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자, 이제 텍스트 원 한테 글자 색깔 파랑. 그럼 파랑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텍스트 섀도우. 옆으로 3, 밑으로 3, 번짐 5, 검은색. 이렇게요. 뒤에 그림자 줬죠. 자, 번짐을 제가 0으로 해볼게요. 그림자가 이렇게 딱 해같이 나오죠. 자, 얘를 마이너스 3으로 줄게요. 반대 방향으로 가죠. 0으로 주면 옆으로 안 움직이겠죠? 얘도 마이너스 3을 주면 그림자가 위로 올라가겠죠? 플러스 3 밑이고 여기서 0을 주면 그림자가 완전 본체 뒤에 숨는 거죠. 여기서 이제 번짐 정도만 주면은 이렇게 퍼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네온 사인 효과 같은 거를 만드는 사람들도 있는데 글자를 흰색으로 주면 이런 효과가 나는 거예요. 흰색 주변에 검은색으로 그림자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거 잘 만드는 사람 되게 멋있게 만들던데 나는 왜 해도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 자, 같은 방식으로 텍스트2한테 글자 색깔 약간 주황색스럽게 주고요.
이 그림자 방향을 반대로 해서 줘봤습니다. 이렇게. 색상값을 표기할 때요. 색상값을 표기할 때 기본적으로 샵 뒤에 6자리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무슨 색인지 저도 몰라요. 그냥 맞 적은 거예요. FF00FF 이거 핑크거든요. 이렇게 두 글자씩 짝 띄어서 글자가 똑같을 때는 한 글자씩 생략해도 돼요. 이렇게. 근데 앞에 두 글자는 똑같고 나머지는 다르다. 그럼 이거는 FBC3이 쟤는 안 돼요. 반드시 두 개씩 해서 설상이 나올 때만 글자 수를 줄일 수 있어요. 자, 이게 그림자 첫 번째고요. 몇 가지 이제 활용 케이스입니다. 배경 색깔을 짙은 회색으로 놓고 글자는 굵게 40 가운데 정렬. 자, 여기서 텍스트 원한테 여기죠. 글자를 까만색으로 주고요. 그림자를 흰색으로 줬어요. X축으로는 움직이지 않게 하고 Y축으로 아래로 1만. 그리고 번짐 정도는 1. 이것도 뭐 거의 번지지 않는 거죠. 이렇게 딱 그 살짝 모던한 느낌을 만들어 보려고 된 거고요. 텍스트2도 글자 색깔 흰색에 그림자 까만색. 대체로 그림자하고 글자는 서로 보색 관계에 있는 걸 주시는 게 눈에 확 띄어요. 네, 뭐 이런 식의 효과도 있고요. 자, 배경을 이제 진한 초록색으로 잡고 기본 효과는 아까랑 똑같이 줬고요. 자, 첫 번째는 글자 색깔 흰색. 흰색. 근데 그림자를 같은 색으로 줬어요. 대신에 번짐 정도를 좀 크게 줬습니다. 약간 네온 사인 같은 느낌을 만들어 본 거고요. 글자 흰색에 얘는 형광 초록색으로 마찬가지로 번짐 정도 좀 크게 위치는 그냥 랜덤으로 줬습니다. 약간 위쪽으로 이렇게 그 불빛이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 글자 색깔 까만색, 흰색으로. 아, 그냥 이런 거구나라고 감만 잡으세요. 난 최선을 다했어. 자, 마지막입니다. 이건 조금 복잡해요. 자, 얘는 한 번에 일단 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배경이 까맣고요. 글자도 까맣고. 백그라운드는 필요 없는데 왜 들어갔대? 이 백그라운드는 필요 없는 값이에요. 자, 텍스트 섀도우를 회색으로 줘서 이렇게 살짝 번지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콤마 찍고 그림자를 또 줍니다. 위치는 약간 이동시켰고요. 번짐 정도도 뭐 똑같건 다르건 이거 여러분들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림자가 두 개가 겹쳐요. 콤마 찍고 또 줘요. 색깔을 점점점 이제 회색에서 노란색을 거쳐서 빨갛게 바꿀 거예요. 점점 쌓이죠? 이렇게. 그러면 얘가 맨 앞이고요. 그림자가 얘가 맨 뒤에요. 포토샵 혹시 해보신 분 계세요? 포토샵 해보신 분은 이거 레이어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백그라운드 레이어고 얘가 제일 앞에 있는 레이어예요. 포토샵 해보신 적이 없으신 분들은 앞, 뒤 요걸 기억하세요. 약간 좀 불타는 거 같은 걸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처음에 만들었을 때 오 그럴싸한데 보면 볼수록 좀 민망해갖고
자, 예전에는 이런 효과를 만들 때 다 포토샵을 사용을 했어요. 포토샵은 코딩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마우스로 클릭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그 포토샵을 대체할수록 나온 기능은 그냥 일단 코딩을 통해서 원리만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흐름만 일단 파악을 하시고요. 자, 같이 갑시다. 크롬 브라우저 키시고요. 자, 앞으로 사용하시는 웹브라우저는 크롬 브라우저를 무조건 표준으로 두겠습니다. 다른 브라우저 쓰시지 마세요. 왜냐면은 크롬 브라우저는 우리가 여기에 확장팩을 깔 수 있어요. 크롬 웹스토어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기 크롬 웹스토어라는 게 나오는데요. 하고 들어가세요. 자, 여기서 CSS3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자, 그럼 여기 CSS3 제너레이터 혹은 인조이 CSS 요거 두 가지를 설치를 할 건데요. 저는 지금 이미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추가됨이라고 표시가 되고 있어요. 만약에 오늘 여기에 처음 접속하신 분들은 이 추가됨이라는 단추가 안 나올 거고요. 클릭하고 들어가시면은 저는 이미 설치가 돼 있는데 설치가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여기 크롬에 추가라고 나올 거예요. 그거 누르시면 설치가 됩니다. 인조이 CSS도 설치 한번 해보시고요. 이렇게 바뀌었구나. 자, 설치하시고 나면 여기 크롬 브라우저에 주소 입력하는 곳 옆에 보면 아이콘들이 쪼르륵 나올 텐데요. 그 중에 퍼즐 조각처럼 생긴 게 있을 거예요. 여기 크롬 브라우저 주소 옆에 나오는 요 아이콘들 중에 아이콘 표시되는 거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요 아이콘 중에 거의 끝에쯤에 퍼즐 조각처럼 생긴 건 무조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얘를 누르면 현재 브라우저에 설치되어 있는 그 추가 프로그램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설치한 CSS3 제너레이터와 인조이 CSS의 이 핀을 눌러 놓으시면 아이콘이 위에 이렇게 노출이 돼요. 자, 먼저 숫자 3자 적혀 있는 거. 요게 아까 그 CSS3 제너레이터라는 애거든요. 얘를 누르면 자, 앞으로 단원하고 내용이 겹칠 때마다 하나하나 오늘 수업 내용 여기랑 연결됩니다라고 소개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가 텍스트 섀도우죠. 좀 전에 본 거. 자, 여기 샘플 문장이 있고요. 옮기면은 이렇게 슬슬 이렇게 옮겨집니다. 좌우로. 얘도 옮기면은 슬슬 이렇게 옮겨집니다. 번짐 정도도 이렇게 쭉 섞어줄 수 있고요. 색깔도 원하시는 색깔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 오퍼시티는 투명도예요. 그림자 투명도. 자, 만약에 그림자를 두 겹, 세 겹으로 겹치는 걸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얘가 첫 번째 그림자잖아요. 플러스 버튼 누르면 하나가 더 추가돼요.
여기서 또 다음 그림자를 또 추가해 줄 수 있어요.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그림자를 몇 겹으로 추가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코딩을 하는 동안 여기 밑에 보면은 CSS 코드가 있는데 이 코드가 또 실시간으로 변할 거예요. 그러면 얘를 복사해서 자, 첫 번째 예제에다가 아까 걔를 복사해서 내가 적용하고 싶은 대상한테 선택단을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돼요. 그 안에다가 복사한 내용을 이렇게 툭 하고 넣어주시면 그림자가 이렇게 적용이 될 겁니다. 어떻게 쓰는지는 알려드릴 수 있는데 이걸로 떻게 만들지, 그러니까 비주얼적인 효과는 여러분들이 각자 센스를 발휘하시면 되고요. 이거 보면은 지금 우리가 만든 코드보다 더 길잖아요. 자, 여기서 생성되는 코드를 보면은요. 여기 첫 번째 거, 익스플로러 버전 타이용. 지금 이거 없죠? 날려도 돼요. 그 다음에 밑에 거, 익스플로러 5.5부터 7까지요. 보신 적 있으세요? 얘가 사파리 크롬 X10, 요즘 브라우저용.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얘만 남겨놓으면 되는 거죠. CSS 안에서 주석은 슬래시 별, 주석 내용, 슬래시로 끝납니다. HTML하고 주석이 달라요. 이렇게 해서 접목하고 싶은 대상한테 생성되는 코드를 적용하시면 돼요. 근데 얘가 이렇게 코드를 만들어준다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너무 맹신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생성되는 코드가 어떤 내용인지는 내가 직접 코딩은 못하더라도 생성된 코드의 내용을 보고 해석할 수는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요즘 코딩 수업하면서 제일 답답한 케이스가 뭐냐면은 챗 GPT가 만능인 줄 아는 경우예요. 걔는 절대로 만능이 될 수 없어요. 머신러닝의 원리를 알면은 좀 더 설명이 쉬운데, 그냥 답만 얘기하면은 걔가 오답을 말해줄 때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챗GPT는 내 스스로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2022년인가? 2020년인가? 그때까지 내용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최신 내용은 몰라요, 그리고. 실제로 개발자들이 챗GPT를 활용해서 개발을 해봤는데, 생성되는 코드의 한 3, 40%밖에 못 건진대요. 실제로 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AI가 탑재가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환경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input 타입 버튼 id는 hello 클릭 value hello 이렇게 해서 버튼을 하나 놨다고 칠게요. 여기에 버튼을 하나 놨거든요. hello라는 이름의 버튼. 이걸 갖다가 여기다가 주석으로 hello를 예쁘게 꾸미기 위한 스타일이라고 딱 이렇게 주석을 달아놓고 엔터키 땅 치면은 얘가 코드를 짜줘요. 이거 탑땅 치면은 만들어주는 거야. 근데 이게 이쁜지 안 이쁜지 누가 판단하는데? 이건데요?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얘는 그냥 나한테 하나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중에 하나의 샘플을 제시해 주는 거지, 정답을 제시해 주는 애는 아니에요. 기술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냥 내가 직접 타이핑하기 귀찮은 거, 내가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데, 내가 직접 타이핑하기 귀찮은 거를 짜준다. 이 정도의 용도로 써야지, 이걸 너무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줌 시간이 이제 2분 남았네요. 자, 요번 교시 여기까지 할게요. 요거 그림자들 테스트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9시 반에 만납시다. 자, 줌 끌게요. 9시 25분에 다시 키겠습니다. 자, 짤막하게 내용 조금만 보고 마무리할게요. 여태까지 우리가 봤었던 내용들은 어떤 글자나 문단을 이제 꾸미는 과정이었는데, 이제부터 진행되는 건요, 박스. 아까 이제 블록 레벨이라고 얘기했죠? 크게 이제 div로 대표되는 앤데, div 태그의 기능은 영역을 나누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 영역에 대해서 이제 크기와 여백, 위치 등을 정해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HTML에다가 div 태그를 넣으면은 div 태그는 그냥 독립적인 문단처럼만 나와요. 이렇게. 그냥 밑으로 이렇게 쭉 문단으로만 나오죠. 근데 이제 이 div 태그한테 사이즈를 한 이만큼 잡아주고, 두 번째 거는 밑으로 길게, 그리고 옆으로는 좀 좁게, 그 다음 거는 이 옆에서 이렇게, 그 다음 거는 밑에서 요만큼, 이런 식으로 화면의 영역을 이제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div를 배치한 다음에 화면의 영역을 구성하는 거를 레이아웃이라고 합니다. 이제 슬슬 레이아웃 구성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CSS에서 박스라고 하는 건 div, p, h1에서 h6 같이 문단을 이루는 요소예요. 얘네들의 크기와 여백 같은 걸 설정하는데, 이것과 관련된 속성들을 박스 모델이라고 해요. 자, 아까 말했다시피 블록 요소, 블록 레벨 요소라고 하는데 문단 구성이고요. 같은 태그를 연속해서 쓰면은 줄바꿈 되죠. 그 다음 인라인 레벨, 문장을 구성하는 애고요. 같은 태그를 연속해서 사용할 경우 줄바꿈 없이 표시가 되고요. 자, 대체 요소, 이미지나 입력 요소 같은 거는 다른 애들은 글자를 감싸죠. 근데 얘네들은 텍스트가 아닌 다른 형태로 표시돼요. 근데 이 인라인 요소는 대체 요소는 인라인 레벨에 속합니다. img, input, select, text area 같은 애들이요. 자, 박스의 가장 대표적인 건 div이다. 자, 박스의 크기를 구성하는 기본 속성들. width, 가로 폭이고요. 픽셀 단위, 퍼센트 단위 가능하고요. height, 세로 높이고요. 마찬가지로 픽셀, 퍼센트. 보더, 몇 번 나왔었죠? 테두리입니다. 굵기, 종류, 색상, 얘네들을 지정하고, 패딩, 테두리와 내용 영역 사이의 여백, 흔히 안쪽 여백이라고 표현해요. 여백 사이즈에 대한 픽셀 단위 값을 줍니다. 자, 오늘은 width, height까지만, width, height랑 이제 나머지 것들 시간 되는 것까지 볼게요. 박스의 넓이, 즉 width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을 경우 자신이 속한 부모를 가득 채웁니다. 높이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을 경우 자신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만큼만 형성됩니다. 그럼 만약에 내용이 없다면 높이도 0이 됩니다. 자, div 태그를 제가 몇 개를 놨어요. 자, 1번이에요.
자, 지금 div 태그 3개가 바디 안에 있죠? 바디는 웹브라우저 화면 자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로축으로는 화면을 가득 채우려고 하는데 이 바디 태그 자체가 안쪽으로 여백을 조금씩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좀 하얗게 남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없앨 수 있고요. 자, 박스 1한테 배경 색깔 빨강, 박스 2한테도 배경 색깔 초록, 박스 3는 배경 색깔 파랑으로 줬습니다. 배경 색깔을 줘야 이게 이 박스 영역이 요만큼이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넓이는 기본적으로 옆으로 가득 차는데 높이는 내용만큼만 나온다 그랬죠. 근데 지금 박스 2가 내용이 없죠. 그럼 박스 2의 높이는 0이죠. 그래서 초록색 영역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 예제의 내용은 이겁니다. 자, 위드스 헤이트를 봤으니까 그 밖에 다른 속성들을 좀 볼게요. 보더, 테두리예요. 그래서 굵기, 종류, 색상 3가지를 한 칸씩 띄어서 쓰면 되는데 사실 순서는 상관없어요. 요 순서는 상관없어요. 자, 굵기는 뭐 1픽셀이라든지 뭐 5픽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단위값 주시면 되고요. 종류는 논, 투명, 솔리드, 직선, 다티드, 점선, 대시드, 끊긴 선. 점선은 요거고요. 끊긴 선은 이거예요. 이렇게 가느냐, 이렇게 가느냐 그 차이예요. 보더라는 속성의 이 3가지를 한꺼번에 명시할 수도 있지만 이 3개를 각각 개별적으로 명시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div 태그가 이렇게 있으면 테두리는 기본적으로 상, 하, 좌, 우 이렇게 동시에 적용됩니다. 근데 위치에 따라서 위하고 아래만 주고 싶다. 왼쪽하고 오른쪽만 주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위치에 따라 따로 줄 수 있어요. 만약에 위치별로 따로 준다면 보더 탑, 보더 레프트, 보더 보톰 아래쪽, 보더 라이트 오른쪽. 그러니까 그냥 보더라고 한 다음에 1픽셀 솔리드 그 다음에 레드라고 하면은 상하좌우가 전부 빨강색 직선으로 표시가 되는 건데 보더 탑이라고 하고서 똑같이 적용하면은 상단에 대한 테두리만 적용되는 겁니다. 속성에 따라 적용할 때는 보더 위드스, 보더 컬러, 보더 스타일 이렇게 따로 줄 수 있어요. 위드스는 굵기, 컬러는 색상, 스타일은 종류. 자, 그러면 이 위치와 속성을 믹스시키면 자, 믹스시키면은 위치가 먼저예요. 보더 탑 위드스, 보더 탑 컬러, 보더 탑 스타일. 보더 레프트 위드스, 보더 레프트 컬러, 보더 레프트 스타일. 보더 보톰 위드스, 보톰 컬러, 보톰 스타일. 되게 많아지는 거죠. 만약에 이거를 다 믹스한 상태로 전부 상하좌우 똑같은 선을 넣어라 라고 하면은 4개, 3개, 12줄을 코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교차로 믹스한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1도 안 써요. 그 다음에 어차피 테두리를 설정할 때는 이 3가지를 항상 거의 같이 명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속성에 따라 쓰는 것도 저는 잘 안 써요. 근데 위치에 따라서는 좀 다르게 줘야 될 경우가 좀 덜어 있어서 위치에 따라서는 종종 씁니다. 자, 그 다음 패딩. 패딩은요, 그 안쪽 여백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박스의 영역이
자, 박스의 영역이 이렇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이 박스에 내가 테두리를 치는 거예요. 테두리를 치는데 그럼 테두리가 위에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패딩을 내가 값을 부여했다. 그러면은 테두리하고 박스 영역 사이에 공간이 생겨서 테두리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패딩 한 다음에 값을 이렇게 하나만 주면은 상하좌우 전부 똑같은 값이 들어갑니다. 요 공간이 전부 10이 되는 거예요. 자, 값을 두 개를 주면 패딩 10, 20 이런 식으로 주면은 첫 번째 값은 상하를 의미하고요. 두 번째 값은 좌우를 의미해요. 네 개의 값을 명시하면은 맨 첫 번째 게 상단이에요. 그 다음부터 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이렇게. 패딩을 처리하는 거는 얘도 위치에 따라서 패딩 레프트, 패딩 라이트, 패딩 탑, 패딩 보톰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부여할 수 있는데 이 표현 방식은 다 사용해요. 자, 그러면 div 태그한테 내가 div 태그를 한 요만하게 만들었다고 치자고요. 자, 이렇게 어느 정도의 위드스와 헤이트를 줍니다. 위드스를 300픽셀, 위드스가 기본적으로 넓이라 그랬죠? 헤이트를 100으로 줬다고 칠게요. 그 다음에 패딩을 5로 주고 테두리를 10으로 주면 테두리 10으로 주면 굉장히 굵은 거예요. 그러면 테두리는 이 박스의 안으로 들어갈까요? 밖으로 나올까요? 중앙에 걸칠까요? 기본적으로 밖으로 형성됩니다. 패딩도 위드스 헤이트 영역을 건드리지 않고 그 밖으로 생겨요. 그래서 이 사이에 5의 공간이 생기는 거고 테두리가 10만큼 또 생기는 거니까 전체 넓이는 15, 300, 15니까 330이 되는 거죠. 높이도 마찬가지예요. 5, 10, 5, 10이니까 높이는 130이 되는 거죠. 박스의 크기는 관련 속성들의 총합으로 이루어져요. 테두리하고 여백은 내용 영역의 크기, 위드스 헤이트의 바깥으로 형성됩니다. 그래서 가로 넓이는 보더 레프트 더하기 패딩 레프트 더하기 위드스 더하기 패딩 라이트 더하기 보더 라이트가 되는 거고요. 세로 높이는 보더 탑 더하기 패딩 탑 플러스 헤이트 더하기 패딩 보톰 더하기 보더 보톰이 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예제인데요. 모든 div 태그의 넓이를 200의 높이를 50으로 줬어요. 그럼 div 태그 하나, 둘, 셋, 네 개 있는데 4개가 전부 사이즈 똑같이 잡히는 거죠. 자, 얘네를 빼면 div 태그 4개가 사이즈가 전부 똑같이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각각 개별적으로 주고 싶은 거를 클래스로 따로 준 거예요. 배경 색깔을 서로 다르게 해서 시각적으로 구별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저는 지금 화면을 되게 확대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만큼인데 200에 50이면은 기본 사이즈는 요거예요. 사이즈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드시면 더 크게 주셔도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첫 번째 거는 비교 대상으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안 건드릴 거고요. 두 번째 거 테두리를 굵기 10으로 까만색으로 줍니다. 그러면
테두리가 이 초록색 영역의 바깥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전체 사이즈는 그만큼 커진다고요. 글자가 벌써 테두리만큼 밀렸죠. 세 번째 박스는 패딩입니다. 패딩도 위드스 헤이트 영역의 밖으로 생겨요. 그래서 여백이 밖으로 형성되는 거죠. 여기 글자 좀 밀린 거 보이죠? 그래서 두 번째 거랑 세 번째 거가 사이즈가 똑같잖아요, 지금. 마지막 거에 보더와 패딩을 똑같이 주면, 보더와 패딩을 같이 주면 그만큼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테두리와 여백을 부여할 때는 사이즈를 고려해서 줄 때는 그만큼 위드스 헤이트를 확보된 값을 써야 된다. 이게 기본이에요. 물론 이거랑 반대되게 하는 특성도 있긴 한데 그건 좀 특별한 코드를 넣을 때 얘기고 기본적으로는 위드스 헤이트 영역의 밖으로 형성된다입니다. 자, 일단 오늘 요거까지 정리할게요. 지금 끝나려면 한 14분 정도 남았는데 요 정도에 되면은 짤막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녹화 여기서 끌 거고요. 중접속하신 분들은 마무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